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뭐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된 다음에 이게- 바쁘시죠? 뭐 그거 이제 분석하시느라고. 예, 어제도 뭐 계속 자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최근에 또 최수근 상병 건의 개각에 네, 제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랍니다. 지금 피곤하시죠? 예, 이것까지만 끝내고 네, 윤석열 대통령만 끌어내리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그 땅이나 파면 무건 수행이나 좀 한 1년 했으면 하는 게 소원인데 그 참 처음처럼 네, 이게 뭐 지금은 이뤄지기 힘든 소원을 가지고 계시네요. 글쎄 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쎄 네, 열심히 뛰셔야죠. 예, 피곤해도.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인데 예. 그때까지만 저기 정년만 채우고 네, 정년만 저도 채우고. 이제 초야에 돌아가서 윤석열 임기 끝날 때가 내가 이제 60 될 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딱 맞춰서. 이제 회각 기념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자신이 징그럽네. 왜 내가 언제 그렇게 나이 언제 처먹은 그렇게. 게 그거. 자, 그래도 지금 바쁘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채널에서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바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네. 오늘도 피곤하시겠지만 또 강의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네. 격변이다. 격변. 격변이다. 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자, 작년 이맘때쯤에 네. 작년 9월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태에 들어갔을 그랬죠. 때입니다. 예. 그때 내년쯤 이렇게 장기화되면 북러 간의 군사 협력 단계도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른다. 네.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별 에이, 미친 놈도 그렇죠.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 했겠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반응을 겪었어요. 그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네. 제가 그 얘기했는데 한 명도 동의하지 않더라고. 어. 심지어 진보 쪽에 꽤 알려지신 분들조차도 네. 그럴 리는 없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1년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랬던 현실이고 그러니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뭐 한 4년 5개월 전에는 뭐 두 정상이 만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만난 모습을 보니까 네. 푸틴이 30분 먼저서 기다리고 악수도 뭐 40초 정도 하고 그리고 만난 곳이 우주 기지예요. 네. 그리고 그 뭐 돌아본 거 아니에요? 뭐 로켓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것저것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보고 또 러시아에 답변해주고 시찰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장소 선정부터가 배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여기로 잡았다. 이게 모두 발언이거든. 맞춤형 장소 선정. 예. 오. 근데 일단 큰 의미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네. 지금 언론이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핵심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게 2006년 10월입니다. 그 직전부터 해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6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포위망이 완성된 거거든요. 네. 이게 원래 그 전에 사실은 북한이 90년대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거의 30년에 걸친 대북 제재의 국제 포위망이 붕괴됐다. 네. 어제 날짜로. 아하. 그런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합의문은 안 나왔지만 모든 면에서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지금 양국 관계가 빠르게 밀착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30년에 걸친 대북 제재의 모든 효력을 정지시키는 30년 만에 이 포위망이 붕괴됐다. 이렇게 일단 요약이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게 이제 90년대 중반. 대략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때가 94년 7월 7일이거든요. 네. 그해 무지한히 북한이 수해가 피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심한 데다가 김 주석이 이제 그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동구권하고 소련 해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북한에게 가던 원조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시세보다 싼 값으로 석유를 북한에 대준 나라가 과거 소련이었다고. 네. 근데 러시아가 더 이상 대주질 않아. 아. 그리고 그것도 경화 결제를 요구했다고. 러시아 돈 없는데 돈 내놔라. 아하. 이래 되면서 이제 북한의 원조가 끊기면서 본격적인 체제 위기가 생겨가지고 그때 너무나 그게 비참해서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들고 장마당이 생기고 네. 탈북자 30만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왔고 거의 국가가 거덜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체제 위기를 겪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저기 북러 정상회담은 그 저기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로 되돌아간다는 희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김일성 주석 때나 가능하던 건데 네. 당시 소련과 중국을 오고 가면서 양쪽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생존의 공간을 확보한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이제 할아버지 때 외교가 부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이 급격히 높아진다. 만약에 어떤 그 러시아로부터의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북한 군대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네. 이게 뭐 핵 미사일 뭐 이런 기술을 러시아가 줄 리는 없어요. 그러나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네. 흔히 통상 비핵 통상 무기라 그래요. 재래식 무기를. 그 분야에서 러시아하고 무기의 분업 체계, 즉 다시 말하면 무기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이게. 즉 러시아가 북한의 군수 공장이 풀 가동되도록 돕고 네.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 일부를 가져간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쓴다. 여기에 이제 탄약, 네. 주로 소총, 뭐 포탄 이런 것과 이제 전술 미사일 이런 분야라든가 또 일부 기동 장비까지 네.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하게 되면 아하. 북한의 방위 산업, 군수 공업이 폭발한다.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참 제가 아이러니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K 명품 방산 무기가 러시아 덕분으로 개발한 거거든. 그래요?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우리 방산 무기. 저는 그 로켓 얘기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켓 뭐 나로호도 네. 대신 발사해줬고 누리호도 이제 한국형 발사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한국형 발사체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로켓, 액체 연료 로켓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역설계라 그러잖아요.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 음.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국형 발사체요. 러시아의 원천 기술이다. 아이는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역설계한 건데. 네. 그런 식의 지원을 북한에 해주고. 그다음에 K2, K9 이거 지금 명품 무기라고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이 기술 지원 안 해줬거든. 거기에 있는 사격 통제 장치, 냉각 장치, 네. 그다음에 각종 어떤 저기 뭐랄까 시스템 설계 이거 다 러시아 기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러시아에 네. 우리가 30억 불 차관을 빌려줬는데 러시아가 돈이 없다고 못 갖고 군사 무기와 기술 이전으로 그걸 떼운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의 오늘날 방산 무기가 K 명품 무기라는 게 생겨난 거거든.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근데 그 무기를 그걸 기술을 받아서 이만큼 방산이 성공했는데 네. 북한에다가는 왜 그걸 못 해줘? 북한이 잠재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의 무기 체계도 이게 뭐 핵
관련된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고 로켓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런 방산 자체 그 네. 시장 자체 공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 기술로 한국군 현대화를 도모했는데 북한에 북한도. 못해주리는 법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그 러시아는 남북한 군 현대화를 다 지원하는 종주국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네요. 어. 남과 북이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와서 군 이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의 현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입니다. 네. 핵을 그걸 뒷배경으로 해서 재래식 무기를 효과적으로 써먹는 것이죠. 원래 이게 완전체라고. 핵을 가지고 어. 있어서 예. 그러면은 저기 한국에 제공한 유사한 기술만 있으면 돼요. 음. 그럼 앞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가 네. 북한의 폭풍호라는 전차가 있어요. 폭풍호. 아, 예. 거긴 포신해서 미사일도 발사해. 그래가지고 저기 러시아제 T-80 전차가 보유한 기술이 넘어가면 네. 북한의 전차는 대포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 전차가 공중으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우리 육군의 주력 헬기 아파치 헬기를 그걸 격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3km, 5km 상공에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전차. 네. 이게 폭풍호, 천마호의 이런 기능이 이제 하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 자주포. 네. 사실 그 주체포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자주포는 이제 중국에서 고물 장갑차를 들여와서 그 장갑차에다 170mm 포신을 얹은 거거든요. 이게 북한의 주체호 그 자주포인데 네. 이런 부분에 러시아가 현대화 기술을 지원하게 되면은 우리 K9 자주포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이런 거 이제. 네. 그다음에 북한의 SA5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이 있거든요. 네. 이게 현대화되고 더 생산 라인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참수 작전 한다고 왜 뭐 공군 저 수송기에 특수부대 실어서 네. 북한 적지 깊숙이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수 작전을 한다는데 이제 대공 방어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35 같은 전투기로 그 스텔스 전투기로 뚫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가 가서 대공 제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분산돼 있는 그 대공 저기 방어 부대들 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방공망이 아주 조밀하게 밀집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뚫기가 이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런 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군이 그 러시아에서 도입한 저기 브레나 공기부양정이라고 있어요. 근데 북한 특수부대가 바다를 통해서 공기부양정으로 침투한다는 거거든. 그럼 한국에 제공한 거 북한에 제공하면 되거든. 그렇네요. 그러면 인천 방어 축선이 이제 예. 이게 다시 아하. 저기 재검토돼야 되거든요. 와, 이게 검토할 게 많네요. 무기 체계가. 아니 예. 북한 군의 현대화는 어. 우리나라 모든 군사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이런 그 충격이라고. 그리고 전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한테 북한이 그 신형 무기로 가장 충격을 줬던 사례가 1980년대 후반에 그때 소련이 네. 북한의 미그 29 4세대 전투기를 30대를 줍니다. 이게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엄청난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시작한 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에요. 그래요.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대비를 급해진 해야겠다. 거지. 아. 그래가지고 KF-16이 90년대 들어오게 된 게 네. 노태우 때 그 미국이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북한 공군의 주력기가 미그 29라고. 예. 그 중에 뭐 여러 대는 떨어졌고 네. 지금 남아 있는 수량이 또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네. 북한은 단 한 대도 외국에서 전투기 구입을 못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공장도 하바로스크 인근에 네. 수호의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다는 거거든. 아, 그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겨? 그러면 그 전투기도 넘어올 수 있다 북한으로 그 기술 뭐, 공장이. 예, 그 공장에 왜 가냐고.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 생각에는 이런 거 있어요. 네. 아, 저 푸틴 저 새끼 저 믿을 만한 놈인가 저게. 저 네. 약속을 지킬까? 어, 아, 이런 의심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또 군사 기술이 그렇게 쉽게 넘어올까? 음, 여러 가지 아직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기다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퍼포먼스는 뭐든 다 줄 수 있다처럼 비춰져요. 핵미사일만 아니라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비공개 회담이기도 했고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협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달라 말은 그러겠지. 돌이켜 보면은 들여다 보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한국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그 네. 충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역사가 다시 뭐 돌고 돈다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그러면 정권에서 이런 제가 일까지. 작년 9월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네. 주변에서 다 웃더라고. 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대한민국 편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값비싼 기술이나 이런 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재래식 포탄 받는 대가로 러시아가 주겠냐. 그렇죠. 이게 안 맞는 아주 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줄 리가 없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단순히 북한에서 포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무기의 국제 분업 생산 체계, 즉 무기의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생산 기지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 했던 일이요. 폴란드에 가서 방산 협력을 하면서 K2, K9 생산 기지 네. 그걸 만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길로 우크라이나를 가서 젤렌스키한테 이걸 설명한 거라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단박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의 자주국방, 네. 그 방위 능력 향상을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한 폴란드, 우크라이나 3자 양해각서 체결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되는데 러시아는 왜 안 할까? 똑같이 보고 있다가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핵도 있는데 재래식 무기도 마찬가지로 빨라지고 현대화가 된다. 큰 위험이 되겠네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마 설마. 아마도 우리 진보 쪽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저보고 너무 나갔다고 얘기를 또 할 거예요.